입니다. 우선 그 후보자의 세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뭐 단계부터 그 유학을 갔는데 이게 이제 초중등학교법 위반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초중등 교육법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니도록 해야 되고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 유학 보내신 게 이 법에 저촉된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곽상도 의원님께서 해당 법조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에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모든 13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규정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해외 유학을 갈 수 없다라는 부분은 제가 알지도 못했고 지금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동의 여부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요. 예. 이게 그 2007년도에 MBC에 이런 기사가 나간 적도 있고 조윤선 장관 그 청문회 때 도정환 지금 문체부 장관 하시는 도정환 위원께서 불법 유학이 불법이라고 이렇게 질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원들께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부 위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 부분 솔직히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아니 이 규정이 이런 규정이 있는지 말씀하면은 답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그 규정이 해외 유학을 원천 금지하는 규정인지 그거를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국회의원께서 그런 그 질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뭐 상당한 근거를 갖고 하셨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거 꼭 변명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해외 유학을 보낸 학부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이런저런 사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분들이 다 불법이라는 건 저는 갑자기 처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법을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법률 전문가로서 할 얘기가 아니죠. 법정에서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을 많이 꾸짖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반대 입장에 대해서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당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곽상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 조항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무지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 조항이 자녀들의 해외 유학을 원천 금지하는 조항인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하여튼 이런 법이 있는데 이런 법을 어긴 건 인정하시는 거죠? 네, 하여튼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면은 곽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배우자와 유학간 세 자녀를 건강보험 직장 피부양자로 가입시킨 거는 이것도 위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거 지난번에 강경화 그 장관이 이렇게 해서 신문에도 다 보도되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뭘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방학 때 들어오면 다시 또 피부양자로 올려야 되는 건지 일시 해외에 나가 있는데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우리가 알아보고 잘못했으면 제가 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꾸라지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후보자님. 네. 법률 전문가들이 그런 맹점에 자꾸 빠져드는 겁니다.
상대방 재판하실 때 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것이 불법이라는 걸 미처 알지 못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세무조사 실사 받으시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금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얼마나 납부하셨습니까? 지금 2006 오래된 지금 한 20년 전 된 일이어서 기억은 모르지만 기억이 정말 정확히 잘 안 납니다. 납부한 건 사실입니다. 얼마 정도 두 번 다 납부하셨습니까? 두 번 다 납부했습니다. 두 번 다 납부하셨고 예.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신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억대가 넘어갑니까? 한 번은 그렇지 않았고 한 번은 조금 넘어갔던 것 같이 기억이 되는데 정확치 않습니다. 예. 조금 넘어갔습니까? 그랬을 겁니다. 예. 그다음에 청와대 인사검증을 할 때는 아까 그 자기검증 항목 같은 거 이런 거 쓴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후보자가 6월 16일 날 그 대법원장으로부터 대법관 후보 제청 사실을 연락받았고 그날 BH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검증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검증에 동의하냐 또 뭐 어떤 내용을 좀 알아보겠다 이런 것을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일이 없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전혀 연락을 받으신 바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일하게 이번 인사 관련해서 연락받은 거는 대법원장으로부터 6월 16일 날 통보받은 게 다고 인사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든가 뭐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있습니다. 없다. 있습니다. 있다. 예. 대법원장님한테서는 6월 16일에 제청을 했노라는 통지를 받았고 대법관 추천 회의에서 몇 명인가를 최종 후보로 대법원장님께 추천했을 때 대법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추천이 되셨습니다. 자,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그래서 받았습니다. 예. 저기 곽상도 의원님. 받으셨다는 네. 말이죠? 검증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연락받은 적이 없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좀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당을 출신 김병욱입니다. 먼저 대법관 후보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네.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다양한 법적 다툼을 최종적으로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조직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규범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법관의 구성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대법관의 구성은 우리 사회의 다양화된 여러 현상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그 질서를 판결로 남겨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대법원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까지의 대법관 구성을 보면 서울대 출신이 71%, 판사 출신이 무려 87.3%, 여성은 2.9%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이 기득권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불신에 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후보자는 이런 엘리트 코스와는 다른 삶을 살아온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상고 출신으로서 한국은행에서 직장 생활을 하여 방통대와 성균관대 법학과에 입학해서 주경야독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지금까지 비판해온 대법원의 획일적 구성에서 벗어나 조금이나마 다양화된 대법원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또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기대에 우리 후보자가 얼마나 부응하느냐가 이번 청문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법관의 다양성에 입각해서 이번 후보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후보자가 된 배경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방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대법원 판결에 담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망이 제가 이번에 제청받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엄숙한 국민들의 의사를 깊이 인식하고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는 작년에도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후보자 자격은 얻지 못했습니다. 네, 작년에는 후보자 자격을 얻지 못했는데 올해는 다시 후보자 자격을 얻었습니다. 불과 1년 만의 변화인데요. 이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동안 그 국민들의 그와 같은 목소리 그리고 또 언론 등 사회의 지적 또 변호사 단체의 목소리 뭐 이런 것들을 제청권자께서 이번에 수용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단순히 새로운 다양성의 한 측면이 아니라 판사 출신이라는 한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 하시다가 이제 대법관 후보자가 되셨는데요. 어제 저희도 청문회 하면서 많은 의원들께서 지적했듯이 어차피 판사 출신이면은 법관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 또한 있는 게 사실입니다. 판사 경력과 변호사 경력을 함께 보유하고 계신데요. 어떠한 관점에서 대법관이 되신다 그러면 일을 하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우려의 말씀도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법관으로서 11년, 변호사로서 24년 활동을 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한 그런 그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법원에 대해서 느껴왔던 점, 또 법원 재직 시에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 이런 양쪽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사법부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된 의혹입니다. 예,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의혹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장님께서는 법관들의 회의를 상설하겠다 이런 발표도 하셨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법관이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이런 글을 올렸다는 기사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좀 청문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그거는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 내용은 법관들이 모여서 80% 이상 되는 법관들이 관련된 컴퓨터를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법관의 판결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컴퓨터라서 그를 조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판결에 관련된 컴퓨터와 행정 업무 관련된 컴퓨터는 별도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도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컴퓨터를 조사를 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된다. 이런 현직 판사의 글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우선 그 블랙리스트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관해서는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기사를 접할 때 이런 것이 사법부 내에서 다 이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이 될 후보자 자격인데 지금 가장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대법관 후보자라서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충 질의 하시죠.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시 지역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우리 사회 지도층, 특히 그 고위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분은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이런 생활도 타의 모범이 돼야 되겠죠. 예, 반사회적 행위로 지탄을 받을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아쉽게도 우리 후보자님 배우자께서 사회적 지탄을 받을 여러 가지 이런 행적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음주운전, 예, 그래서 또 면허 취소도 되고, 뭐 국민연금 미납, 과태료 체납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선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 중에는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이번에 알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공직자가 우선 자기 가정부터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굉장히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이와 관련해서 최근 우리 뭐 또 신삼종 세트라 해서 또 장관 후보자로 거명된 분들이 또 음주운전 또 이런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과거 법관 재직 때부터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살인 행위에 가깝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사회 모두가 정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저희 가정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또 이렇게 행정부 어제도 제가 많이 말씀 나눴지만 3부가 결국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축을 이루면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면서 이제 국정 운영을 이끌어 가는데 이번 우리 정부 구성하면서 새 정부의 그 장관 후보자 또는 총리 후보자들이 이게 대통령께서 제시한 그런 5대 원칙까지도 어겨가면서 이렇게 많은 적폐를 갖고 있는데 좀 이렇게 장관 임명 이렇게 강행이 되고 이런 사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후보자님,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 100점 만점으로 보면 한 몇 점 정도 우리 좀 받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사법부에 대한 평가, 신뢰가, 낮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많은 지적이 있었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에 이 조사한 이런 우리 여론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27%만이 사법제도를 신뢰하고 30%만이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불과 이제 30점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그동안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그러한 평가, 인식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이 판사들의 막말, 그리고 어쩌면은 권위적인 우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또는 관련 소송 관계자들에 대한 태도 여러 가지로 좀 많은 무리를 빚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후보자님은 법원에도 계셨지만 또 이렇게 변호사로서 또 이렇게 근무하면서 이런 사례 많이 겪어보셨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없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듣고 또 법원에서도 그러한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관 교육이나 또 실제로 법정 태도, 법정 운영에 관한 모니터링을 해서 같이 토론한다든가 이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그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대법관이 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법부가 또 불신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또 많은 경우가
사법부에 의존하는 국민들이 너무 이게 오래 걸린다 이거예요. 예? 뭔가 이렇게 억울한 사정이 생기면 빨리 조속히 이게 처리돼서 억울함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 재판 이게 너무 지연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사례를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대법원에 결의된 재판 기간 2년 도가 장기 미집행 건이 총 622건에 이른다고 해요. 이게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50%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재판이 많이 걸린다라는 그런 그 불만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불만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심리를 충실히 해달라는 이런 요청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 자신부터도 상고한 사건이 뭐 2년 넘게 이렇게 아직 그 판결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하여튼 그 이 법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 이것에 우리가 지혜를 짜내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컨대 뭐 됐습니다. 예, 네. 그 정도 하시고요. 네. 예, 예. 대법원이 어쩌면 우리 이제 가장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제 모범적인 기관이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 고용 이게 의무가 제대로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그래서 많은 부분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는 대신에 그 고용 부담금으로 대신 납부하면서 그걸 면하고 있는데 그게 무려 5년간 1억 3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이 있다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점이 있다면은 시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 장애인 고용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게 무슨 거기에 대한 이행 강제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경영 대표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실천하려고 노력한 적도 있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만 좀 해주세요. 요약해서.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불법이라는 걸 미처 알지 못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세무조사 실사 받으시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금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얼마나 납부하셨습니까? 지금 2006 오래된 지금 한 20년 전 된 일이어서 기억은 모르지만 기억이 정말 정확히 잘 안 납니다. 납부한 건 사실입니다. 얼마 정도 두 번 다 납부하셨습니까? 2번 다 납부했습니다. 두 번 다 납부하셨고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신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억대가 넘어갑니까? 한 번은 그렇지 않았고 한 번은 조금 넘어갔던 것 같이 기억이 되는데 정확치 않습니다. 조금 넘어갔습니까? 그랬을 겁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인사검증을 할 때는 아까 그 자기검증 항목 같은 거 이런 거 쓴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후보자가 6월 16일 날 그 대법원장으로부터 대법관 후보 제청 사실을 연락받았고 그날 BH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검증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검증에 동의하냐 또 뭐 어떤 내용을 좀 알아보겠다 이런 것을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일이 없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전혀 연락을 받으신 바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일하게 이번 인사 관련해서 연락받은 거는 대법원장으로부터 6월 16일 날 통보받은 게 다고 인사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든가 뭐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은 전혀 없다. 제가 동의 여부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 2007년도에 MBC에 이런 기사가 나간 적도 있고 조윤선 장관 그 청문회 때 도정환 지금 문체부 장관 하시는 도정환 위원께서 불법 유학이 불법이라고 이렇게 질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원들께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부 위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 부분 솔직히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아니 이 규정이 이런 규정이 있는지 말씀하면은 답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그 규정이 해외 유학을 원천 금지하는 규정인지 그거를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국회의원께서 그런 그 질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뭐 상당한 근거를 갖고 하셨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거 꼭 변명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해외 유학을 보낸 학부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이런저런 사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분들이 다 불법이라는 건 저는 갑자기 처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법을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법률 전문가로서 할 얘기가 아니죠. 법정에서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을 많이 꾸짖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반대 입장에 대해서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당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지금 곽상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 조항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무지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조항이 자녀들의 해외 유학을 원천 금지하는 조항인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하여튼 이런 법이 있는데 이런 법을 어긴 건 인정하시는 거죠? 네, 하여튼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면은 곽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배우자와 유학간 세 자녀를 건강보험 직장 피부양자로 가입시킨 거는 이것도 위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거 지난번에 강경화 그 장관이 이렇게 해서 신문에도 다 보도되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뭘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방학 때 들어오면 다시 또 피부양자로 올려야 되는 건지 일시 해외에 나가 있는데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우리가 알아보고 잘못했으면 제가 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법꾸라지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후보자님. 네. 법률 전문가들이 그런 맹점에 자꾸 빠져드는 겁니다. 상대방 재판하실 때 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것이 입니다. 우선 그 후보자의 세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뭐 단계부터 그 유학을 갔는데 이게 이제 초중등학교법 위반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초중등 교육법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니도록 해야 되고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 유학 보내신 게 이 법에 저촉된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곽상도 의원님께서 해당 법조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에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모든 13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규정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해외 유학을 갈 수 없다라는 부분은 제가 알지도 못했고 지금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있습니다. 없다. 있습니다. 있다. 예. 대법원장님한테서는 6월 16일에 제청을 했노라는 통지를 받았고 대법관 추천 회의에서 몇 명인가를 최종 후보로 대법원장님께 추천했을 때 대법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추천이 되셨습니다. 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예, 그래서 받았습니다. 예. 곽상도 의원님. 네.
검정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연락받은 적이 없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좀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당을 출신 김병욱입니다. 예, 먼저 대법관 후보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네. 예,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다양한 법적 다툼을 최종적으로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조직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규범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법관의 구성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대법관의 구성은 우리 사회의 다양화된 여러 현상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그 질서를 판결로 남겨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대법원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